발명가 특허 강의를 맡은 신소재공학과 조신호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 발명가 특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발명한 이 발명, 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지, 특허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특허 제도의 목적입니다. 특허 제도가 어떻게 해서 성립하게 되었는지, 과연 이 특허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학습하는 이 챕터가 되겠습니다. 특허 제도의 목적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특허 제도의 목적입니다.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특허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세계 최초의 이와 같은 특허법은 1474년도 베니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최초의 특허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지만 세계 최초의 이 성문화된 이 특허법, 리턴 로죠.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일정한 절차와 이 형식을 거쳐가 이 공포된 이 법, 성문화된 이 특허법은 1624년도 거의 한 150년 정도 후에 이와 같이 영국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된 이와 같은 이 성문화된 특허법을 Statute of Monopolies, 이 독점이죠. 모노폴리 그러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갖는 권리, 독점하는 거죠. 독점. 이것을 전매라고 이와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전매 스태튜, 규정, 조례, 이와 같이 좀 어려운 이와 같은 한문을 사용해서 번역을 했는데 독점, 규정, 독점 관련된 이와 같은 법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영국 국왕이 모든 백성에게 이 상을 주는 이와 같은 개념에서 이 모든 게 시작이 됐는데 이 법이 생기고부터는 전매죠. 전매, 독점. 즉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특허권자에게만 모든 것을 독점해주는 개념으로 이와 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제정한 이와 같은 전매 조례 Statute of Monopoly에서는 포상의 개념보다는 특허,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주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언제 이와 같은 특허법이 생겼느냐? 사실 이 한국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특허 제도를 제정해서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의 이와 같은 식민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이와 같이 강제적으로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군이 한국에 진주함으로 인해서 또 미군에 의한 이 특허법 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이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1624년도에 이와 같은 특허법이 제정됐는데 프랑스에서는 영국 다음에 1762년도에 이 특허 제도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순서를 보면요. 영국 다음에 이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은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죠. 1790년도에 이 특허 제도를 영국에서부터 가져와서 이와 같이 특허 제도를 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1762년이니까 또 독일이 또 한
한 115년 후에 이와 같이 독일에서 이 특허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섬나라 일본이 1885년도에 이와 같이 특허제도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1908년도 사실 이때부터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지배를 받고 있었죠. 실질적인 것은 1910년 한일 합방 조약이 이와 같이 시행을 됐는데 1908년도에 일본에 의해서 칙령 제196호 특허령이 제정이 되어서 특허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에 의해서 일본 특허 제도가 이와 같이 시행되었죠. 게다가 1945년 일본이 히로시마 원폭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전쟁에서 물론 전쟁에 패배를 당하고부터는 그 다음에 이 한반도에 미군이 이와 같이 진주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일본이 물러간 다음에 1946년도에는 미국의 이 특허 제도가 이와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도입이 되다가 이 전쟁 중에 1952년도에 법률 제238로 해서 특허법 중 개정 법률로서 한국의 이 특허 제도가 확립이 되었습니다만 좀 더 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한 1961년도에 사실상 이와 같이 한국의 특허법이 제정이 되고 이 공포화돼서 시행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특허제도는 국가가 개인, 그 다음에 이 집단이 새로운 기술이 발명이죠, 발명. 개인이나 이 집단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촉진시키는 게 이 특허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이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의 이 결과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분의 보상이 뭐냐면 독점 배타권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모든 권리를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되면 개인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할 이와 같은 동기를 많이 받죠. 자기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해서 이와 같은 기술이 사회에서 널리 이용됨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의 산업 발달을 촉진하는 게 근대 특허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가 전체의 이 산업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근대 특허 제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특허법 제1조를 보면 특허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법 제1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봐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법은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권장합니다. 발명을 보호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널리 퍼뜨리죠. 권장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특허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을 많이 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특허 제도의 목적은 뭐죠?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발명이 이건 뭐냐 이거죠. 발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특허법에서 사용하는 이 발명이라는 개념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익히 알고 있는 이 발명의 개념은 약간 좀 틀립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 발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실 이 특허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와 같은 무인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유의 상태로 가는 이와 같은 발명은 지금 이 근대 시대에 와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와 같은 발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없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기존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내가 산업상 이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진보시킨 발명, 향상시킨 이와 같은 발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적인 의미에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발명이지만 특허 제도에서 발명은 이와 같이 기존에 있는 것도 조금 더 거기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기술을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이 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발명을 우리가 특허 제도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고 해서 특허로 모두 다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위조 지폐 있죠. 가짜 돈을 만드는 이 기계. 위조 지폐를 만드는 기계를 내가 아주 참신하게 혁신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위조 지폐를 찍어내는 기계에 대해서 특허를 줘서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까? 자, 만일 우리가 이것을 특허로 인정을 하고 보호해 준다면 과연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특허 제도의 목적을 만족합니까? 이거는 특허 제도의 목적,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죠. 위조 지폐가 자꾸 널리 퍼져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돈과 이 위조 지폐를 구별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고 산업 발전을 더 망치게 되는 거죠. 특허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조 지폐를 만드는 기계, 아주 혁신적인 참신한 아이디어로 만든 이와 같은 기계는 우리가 특허 제도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새로운 발명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해하는 이와 같은 발명을 우리가 특허 제도에서 보호해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와 같은 발명품을 만드는 것은 특허 제도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나 있는데, 아주 파괴력이 아주 강한 살상 무기를 내가 제조를 했다, 발명을 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보호하지 않고 국가가 이와 같은 것을 발명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로얄티를 지불하고 국가가 이걸 도맡아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까? 이와 같은 걸 우리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과연 이와 같은 발명을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것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취급을 하겠습니다. 자, 발명을 우리가 보호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 발명을 보호한 발명을 고안한 이 발명자에게는 우리가 독점 배타권이죠. 혼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모노폴리의 권리를 우리가 부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이 발명자는 자기가 발명한 이와 같은 신기술을 사회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이만큼 권리를 갖게 되면, 많은 권리를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자기가 만든 이와 같은 기술을 사회에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기가 만든 이 기술을 거짓말로, 가짜로 이와 같이 기술을 공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독점 베타권을 발명자에게 부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발명자에게 독점 베타권을 부여하게 되면 자, 발명의 사업화가 촉진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많은 권리, 재산을 많이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을 촉진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독점을 통한 개발 투자비를 내가 다시 회수해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비가 다시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다시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서 사회에 공개하려고 하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을 독점권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독점권을 갖게 되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이 점점 올라가죠.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발명자의 기술 공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최신 기술을 신속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이 공개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기술, 똑같은 기술 우리가 다시 창안하기 위해서 연구비 지원하고 하는 낭비를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사전에 같은 연구를 하는 것을, 같은 발명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 기술 우리가 선별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공개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 발명되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면 산업 발전에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명이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발명이란 개념과 특허법에서 나오는 이 발명이란 개념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2조 1호를 보면 자, 발명이란 것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고도하다는 것은 첨단 기술이죠. Advanced Technology. 자, 이 네 가지가 발명의 성립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명은 뭐죠? 특허법에서 특허법 제2조 1호입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연법칙이라 하면 우리가 물리학, 생물 시간에 많이 배우죠. 뉴턴의 역학법칙, 간성의 법칙이나 가속도의 법칙, 작용이나 반작용의 법칙, 이와 같은 법칙이 있죠. 이와 같은 자연법칙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사상입니다. 사상. 기술 자체가 아니고 사상. 내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완제품이 없어도 그 내가 생각하는 기술의 사상을 도면으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면 여러분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작입니다. 창작. 근데 여기서 창작은 무에서 유를 이와 같이 만들어내는 것도 되지만은 기존에 있는 발명에 대해서 약간 한 단계 더 말이죠. 여러분이 추가해서 보충해서 만들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연필이 있습니다. 연필. 자, 연필. 자, 여기 가까서 자, 연필심이 있죠. 자, 이와 같은 발명을 했으면 자, 이 연필 가지고 이제 글자를 쓸 거 아닙니까? 글자를 쓰다가 잘못 썼다. 이걸 지우려면 어떻게 돼요?
자, 지우개를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연필 뒤에 여기 지우개를 여기에 추가를 하면 되죠. 추가를 하게 되면 연필 사면 어떻게 돼요? 지우개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와 같은 연필에다가 지우개를 연필에 부착하는 거, 이와 같이 부착한 게 한 단계 진보된 발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창작으로 우리가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발명에다가 기술 자체가 조금 향상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창작이라고 합니다. 무에서 유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한 단계 더 진보시킨 것도 창작입니다. 창작으로서 고도한 겁니다. Advanced Technology. 이거는 좀 여러분이 약간 여러분에게 애매할 수 있는데 고도한 게 그건 뭐냐 이게 첨단 기술은 뭐냐? 첨단 기술은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발명자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든 게 고도한 것이다. 첨단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특허로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특허. 발명한 것이 고도하다 그러면 특허. 자, 고도하지 않다고 내가 생각되면 이걸 실용신안 그런 게 있어요. 실용신안으로 여러분이 추론해서 권리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 판단은 누구냐 하면 발명자 혹은 추론인. 내가 여러분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 추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추론하는 사람, 그 발명자와 이 추론자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회사에서 여러분은 발명자지만 회사가 이제 추론자, 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추론자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든 발명이 고도한 것인지 고도하지 않은 것인지 하는 것은 추론자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이와 같이 신청을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명과 발견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발명이라는 것은 새로 생각해내거나 만들어내는 거죠. 인벤션이죠. 인벤션. 자, 거기에 비해서 발견은 뭐죠? 발견은 자, 지금 이 세상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 걸 내가 자, 이와 같이 먼저 찾아내는 거죠. discover 하는 거예요. discovery, detection 하는 겁니다. 검출해내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것을 내가 먼저 찾아내는 게 발견. 발명은 없는 거. 기존에 있던 것에 좀 더 진보시킨 이와 같은 것을 진보시키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법 제2조 1항, 자, 이거 한번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자, 여기서 발명의 성립 요건이 나온다고 했죠. 발명의 성립 요건,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 자연법칙의 이용이죠. 반드시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발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술적 사상입니다. 사상.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사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든 이 제품을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부 사람들은 내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기술적 사상이기 때문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창작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고도화시킨, 진보시킨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성, 첨단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첨단 기술이 없다고 하면 진용신안이 된다는 겁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이와 같은 발명은 사실은 고안이죠. 고안은
여러분이 실용신안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명의 성립 요건의 판단 시점은 내가 이 특허를 내가 출원할 시, 특허청에 출원할 시가 되겠습니다. 특허청에 출원할 시. 출원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는 단어인데 원서를 제출한다. 특허청에. 어떤 원서를 제출합니까? 특허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발명의 목적,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등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내 발명에 대한 권리 청구의 범위를 작성하는 이 특허 명세서가 있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이죠. 이걸 내가 특허청에 출원할 그 시점이 심사관이 판단할 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특허청에 출원한 다음에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1년, 2년 전에 제가 특허청에 있을 때는 거의 한 3년씩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 출원한 다음에 심사관이 한 1년 후에 심사를 할 때 1년 후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이 특허청에 출원할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종래의 발명을 종래의 그 특허를 받은 이와 같은 기술과 비교를 해서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옛날은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적재산권이라고 이와 같이 많이 썼는데, 자, 최근에는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이라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뭐죠? 지식이 뭐가 됩니까? 재산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와 같은 지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가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창출해낸 아이디어를 갖는 것. 자, 이 결과가 뭐냐면 재산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지식이. 내가 아이디어를 낸 지식이 결국은 재산적인 가치를 갖는 것. 이게 지식재산권이 되겠습니다. 이 지식재산권은 통상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이다. Industrial Property.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의장, 디자인, 이와 같은 네 개가 이 산업재산권입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은 카피라이트, 여러분이 책을 쓴다든지, 음반을 만든다든지, 이와 같은 저작권, 또 이 저작권은 또 이제 저작권과, 저작권 주변의 권리,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은 이제 최근 발명, 시대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소프트웨어, 이와 같은 인공지능, 이와 같은 거는 기존에 있는 산업재산권과 이 지적, 저작권, 저작 인접권이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고 이와 같이 신지식재산권으로 이와 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재산권은 Industrial Property는 자, 여기 산업에 관련되는 재산권이죠. 제조업을 통한입니다. 제품의 생산으로 유발되는 재산 가치입니다. 산업이죠. 즉, 제조업을 통한 제품의 생산으로 유발되는 재산 가치다 하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조업을 통한 제품의 생산, 제품 생산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판매를 하면 재산이 되죠. 재산 가치. 기술 자체를 이제 상품화한 거죠. 상품화. 자,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 자체가 상품입니다. 상품으로 수출합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거, 기술을 상품으로 수출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자, 이와 같은 기술을 자, 이와 같이 구매를 해서
완제품, 공산품에 필요한 이 기술을 도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가 다시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선진국에 판매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이와 같은 것이 이 산업재산권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지식재산권은 자, 세 가지죠.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신재식재산권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산업재산권은 산업과 관련되는 거 4개죠.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이다. 의장,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자, 저작권은 이 음악 예술 분야 창작물 저작권이죠. 뭐 책도 됩니다. 카피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저작 인접권이라고 있습니다. 인접권. 음반이나 방송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뭐 이와 같은 것은 저작 인접권입니다. 물론 이 저작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지식재산권은 가장 최근에 나오는 이와 같은 새로운 발명이죠. 이런 것은 이제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다 잡아연 거죠. 반도체 직접 회로 IC죠.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배치 설계.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생명공학, 식물 신품종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영업비밀, 뭐 인공지능, 뭐 이와 같은 게 전부 다 새로운 발명은 지금 전부 다 신지식 재산권에 이와 같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타고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 아기 상어가 3주째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저작권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동요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른 아기 상어. 지난 8일 32위로 깜짝 등장한 데 이어 3주째 30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2015년 국내 한 교육업체가 국립권 구전 동요를 우리말로 편곡했는데 반복되는 멜로디와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특징입니다. 인기와 함께 표절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올리가 지난해 국내 업체 대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겁니다. 조니 올리 측은 2011년에 본인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를 베꼈다고 주장합니다. 잡아먹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조니 올리 주장은 그거를 애들용으로 맞게 내용도 순화시키고 취약전 아동들에게 맞게 이렇게 좀 변형시켰다는 거죠. 국내 교육업체는 4년 전에 새롭게 만든 2차 저작물이란 입장입니다. 2차 저작물을 보는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겠지만 만일 두 노래가 모두 구전 동요와 비교할 때 새로운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양측 모두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차 저작물들의 저작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소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너무 과하게 인정이 되게 되면 사실상 편곡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 닫아야 되고요. 첫 재판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아기 상어 저작권 침해는 이와 같이 제가 출처를 밝혔습니다. SBS에서 2019년 1월 25일 날 방송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것도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야만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받지 않습니다. 해서 모든 때 이와 같은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BC에서 2019년도 무심코 올린 사진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고 앞으로 신중하게 사진도 올리고 해야 됩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에 어떤 사진을 올려놓으셨나요?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성을 표현하거나 기분 전환 삼아 올려놓는 모바일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 본인이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나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 예쁜 그림으로 해놓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촬영한 저작물을 창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규정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프로필 사진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원작자가 이를 발견하고 고소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사진뿐 아니라 그림도 주의해야 하고요. 허락 없이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올리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다른 사람이 촬영하거나 제작한 저작물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싶다면 미리 원작자의 동의부터 구해야 하고요. 본인이 저작권 피해를 본 경우 서비스 운영사 고객센터로 권리 침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